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송 2,500여 명에 대해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사업자와 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재논의 되면서 삼성전자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25조 원가량을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현대차가 2025년 가동 예정인 미국 전기차 공장의 배터리 공급을 위해 SK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을 위해 LG 에너지솔루션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 부진에도 지난해를 웃도는 현금 배당을 준비 중입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편인데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배당 지급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이틀째 중국 시장 상황과 연동이 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시진핑 퇴진 시위가 어제는 이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코로나 봉쇄가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주요 이슈들 문영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어제 오늘 사이에 중국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코로나 시위 이슈도 있었지만요. 오늘 좀 우리 증시에 강하게 작용한 건 이 중국의 부동산 업체 자금 지원 방안 때문입니다. 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 상장 부동산 업체의 인수합병 및 자금 조달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고요. 이후에 상장 부동산 관련 업체의 재융자 재개 그리고 리츠 역할 활성화 등 이 부동산의 어떤 유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이 위기로 번진다면 국가 경제 위기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앞서 내놓은 은행권의 어떤 부동산 산업 자금 지원 정책과 함께 이번 자금 지원 방안이 그동안의 중국 이 부동산 리스크를 다소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동조화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시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증권업계 시각이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이 증권가는 이번 시위로 중국 당국이 받은 충격이 좀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국민의 반발감을 잠재우기 위해 완화 조치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해외 언론 역시도 중국인들의 시위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실제로 오늘 오후 12시를 전후해서 이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0.5%대 상승세를 기록하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갑자기 2%대 위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항생지수 역시도 장중 4%까지 상승률을 키웠습니다. 이 중국 국무원 국가위생위원회는 오늘 4시쯤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60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이 노인 백신 관련 특별 실무진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의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낮은 노인 백신 접종률이 개선되고 결국에 방역 정책이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갖고 있는데 결국 오늘 이 중국 코로나 방역 브리핑에서는 봉쇄 완화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고령 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역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걱정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시나리오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다소 부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연말까지 어떤 중국의 시위가 더 격화되는 양상, 이런 시나리오를 좀 전망했습니다. 예. 특히 증권가는 시위대의 성격이 현재는 반봉쇄에 조금 더 가깝지만 이게 반정부로 바뀌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위대와 당국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이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중국 경기 성장을 저해하고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네, 당장 중국 게임 판호 발급이 다시 중단됐다고 하니까요. 중국 내 이 사회 갈등 국면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어쨌거나 코로나 봉쇄만큼이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대형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전거래일보다 0.8% 오른 6만 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같은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역시도 0.7%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기업의 주가 상승률 오늘도 좋았습니다. 또 그동안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성장주죠. 이 네이버와 카카오도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좀 반도체 대형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삼성전자에 대해서 1조 5천억 원 순매수했고요. 이번 달 오늘까지 4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기관 역시도 지난달 450억 원, 이번 달 3,49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오만전자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게 좋게만은 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 얘기에 따르면 이 코스피가 현재 회복기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여겨지는 이 대형주로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삼성전자만 두고 보면 아쉽게도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가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한국경제TV 보도본부가 10명의 리서치센터장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결과값이 평균치 제시값이 79,600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내년에는 8만 전자까지의 달성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반도체 불황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또 메모리 재고 소진 역시도 내후년 돼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세가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전망을 오늘 내놨습니다. 네. 이 오늘 오만전자로 잠시 떨어졌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악재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한 이 업황과 또 실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좀 현재 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네.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예.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대거 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주가 하방 압력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갖지 못합니다. 논란이 되는 삼성생명법은 이때 자산평가 기준을 기존의 취득 시점이 아닌 현재 가격, 즉 시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상 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실제 영향을 받은 국내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2곳.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각각 31조 원, 5조 원으로 크게 뛰어 총 자산의 3%를 훌쩍 넘어섭니다. 3%를 제외한 나머지 21조 원, 3조 원가량은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6%에 달합니다. 개정법상 유예기간이 최대 7년이라 하더라도 매년 3조 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주식 규모는 더 커집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경영 개선뿐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시장 안정화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9월 기준 삼성전자 주주 총수는 601만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95만 명 이상 불어났습니다. 삼성생명법은 앞으로 법안 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식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7년간 24조 원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증권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더니 결국 대규모 매물 출회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당분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면 그동안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블록딜을 통해서 해외 유수의 기관 투자자가 해당 지분을 받아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이 이렇게 엇갈리는 만큼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들어보죠. 영국 경쟁당국이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낸 이 자진 시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시장 의견을 청취한 뒤에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걸 사실상 승인이라고 본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14개국 중에 9개국의 승인을 받았고 4곳이 남았습니다. 미국, EU, 일본, 중국. 합병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권가 전망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당장은 좀 합병을 위한 순조로운 운항은 가능해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4개국의 이제 승인이 남았는데요. 제가 좀 증권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연합의 경우는 영국과 비슷한 노선이 많아서 승인될 가능성이 우선 가장 크고요. 예. 또 중국은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본 역시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관건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좀 이 합병에 대해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올해 계속해서 좀 내비쳤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업계가 좀 내놓은 전망은 미국의 결정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 이슈에 글로벌 증시가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불안감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까지 나왔는데 전반적인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일단 아시아 시장은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뉴욕 증시는 중국 이슈에 어젯밤 발목이 좀 잡혔습니다.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땠는지 짚어보죠. 일단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국도 중국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도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더욱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낼 텐데요. 예. 팩트셋에서도 S&P 500 편입 종목 중에서 이 중국 판매 매출 비중이 20%가 넘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예. 좀 반도체 회사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체가 많다라는 점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퀄컴은요. 65.7%로 그러네요.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이 밖에 NXP 반도체,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있는데요. 엔비디아, 인텔, AMD 같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거대한 또 대형 반도체 업체들도 상당한 비중을 중국 매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발 리스크, 결국 미국의 반도체 업체에도 줄줄이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낮추는 분위기였는데도 지금 통계를 보면은 절반이 넘는 기업들도 많고 상당함을 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출 차원에서도 사실 중국 의존도가 중요하지만 지금 생산 측면에서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급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애플의 핵심 제품이 바로 이 아이폰이죠. 이 아이폰이 만들어지는 최대 생산 기지가 대만 업체인 폭스콘이 운영하는 정저우 공장입니다. 여기서만요, 아이폰 14 시리즈의 80%가 제작이 대부분이네요. 됩니다. 예.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85%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 정저우 공장에서 지난 23일에 노동자들의 격한 시위가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도 정저우 공장의 운영 중단 사태를 좀 우려스럽게 평가했습니다. 정저우 공장이 중단되면서 애플이 일주일에 무려 10억 달러씩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1조 3,4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14의 매출 약 5%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상당한 추산치입니다. 그러면서 12월에는 아이폰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최대 30%까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제는 이 중국발 생산 타격이요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살펴본 정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노사 갈등 문제로 좀 야기된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내 수요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다른 생산 기지들도 좀 유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기업들 주가에 좀 타격이 있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날 관련주들은 확실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우려감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더해서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예.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죠. 그러면서 주가에 영향을 더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블러드 총재 2024년에야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날 애플이요 마이너스 2.63%를 기록했고요. 엔비디아는 2.72% 하락했고 인텔이 2.10%, AMD도 2.60% 하락을 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반대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술 업체들은 좀 상승을 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듀오듀오는요 3분기에 호실적을 보이면서 무려 12.62%나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두도 1.37%, JD.com 0.87%, 알리바바 0.50% 상승하면서 장을 좀 마쳤습니다. 예. 일단 악재가 하나 사라지면 네. 하나가 새로 생기고 지금 이런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전문가들 분석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중국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요. 세계 경제 타격은 당연히 좀 불가피할 겁니다. 채권 거물이라고도 불리는 L에리언은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반발 시위, 공급망 문제를 야기하는 거는 물론 인플레이션까지 악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영국의 투자사인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에서도요. 중국 당국이 봉쇄를 계속 이어간다면 소비 수요는 당연하게 좀 줄 것이고 공급망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중국 당국이 시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앞으로 봉쇄를 완화하는지 조치를 좀 이어갈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중국 당국이 브리핑을 했지만 크게 좀 방역 완화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중국 증시는요.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2.3% 정도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브리핑 내용을 나온 거 보면은 발표 내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약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봉쇄를 완화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나온 의견은 없거든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일단 중국이 봉쇄를 좀 전격적으로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입장이죠. 미세하게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더라도요. 큰 틀에서는 봉쇄 조치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당국에서는 지금도 아파트를 봉쇄할 때는 철제 펜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런 정도의 미세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의료 체계를 고려하면요. 중국 정부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현재 중국은 미국산 백신과 다르게 좀 효능이 떨어지는 이 중국 백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집중 치료해야 하는 환자 수가 무려 580만 명이나 증가를 합니다. 의료 체계가 확실히 좀 마비될 수 있는 것이 뻔하죠. 그래서 쉽사리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영국의 시장 분석 기업인 TS 롬바드도요. 시위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료 현실상 중국 입장을 좀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라면서 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이 결국은 중국 경제를 좀 암담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련해서 월가의 코멘트도 함께 들어보시죠. These COVID lockdowns, even if they kind of ease on the lockdowns, that there's still going to be a real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re's probably other issues that the market is ignoring right now, but I think the big news today is the potential slowdown in China. 네, 중국에서 다소 봉쇄를 완화하게 되더라도 중국 경제에 타격은 있을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비용, 매출 비중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기업들과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황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심각한 자금난을 감안해 첫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 차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안전과 편익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에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보다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른바 강성노조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투적인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정책의 목표는 법치주의 원칙을 통해 부당 노동 행위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 혁신기업 투자를 유치하는데 강성노조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 지도부는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영업자에 가까운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강대강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입니다.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레미콘 업체의 국토부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집행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국토부는 76개 현장 조사팀을 꾸려 이날 오후 전국 약 200여 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파견했습니다. 조사를 거쳐 명령서를 받은 사업자와 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에 처해집니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외에도 철강과 정유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화물연대도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을 계엄령이라고 비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내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도 불투명해졌고 교섭이 열리더라도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겪는 동안 해외 거래선이 끊겼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수출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민정 기자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며 초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한 건 엿새째 이어지는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어제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32%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 여파로 부산 세관에 접수된 일평균 수출 신고 건수도 평소보다 35%나 줄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화물 선적도 차질이 빚어지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이 줄며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는 벌써부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이나 해외 거래선 단절 우려 등의 애로사항 접수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수출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기에 물류 마비는 곧 교역 시스템까지 흔드는 악재가 되는 셈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를 조달해서 그걸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구도인데 원부자재 조달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고 생산 제품에 대해서 납기가 지연이 되면 해외 우량 고객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신뢰를 못 가지겠다. 거래처가 변경될 수 있는 우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수출과 이미 8개월 연속 적자가 유력해진 무역 수지는 더 악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에도 수출이 급감하면서 월별 기준 석 달 연속 무역 적자가 현실화됐는데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당분간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진 상황. 물류 비상의 성장 엔진인 수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1%대 저성장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배터리 파트너로 SK온을 납점했습니다. 두 회사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합작 공장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 출입하는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번에 체결됐다는 업무 협약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 들어갈 이 배터리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현대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과 이 전기차 시장 공략 차원에서 오는 2025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는 2030년 미국 전기차 판매 목표를 약 100만 대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차의 그 전기차 판매량이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서 약 14만 대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전기차 대량 생산이 필요한 만큼 이 안정적인 배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SK온은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2025년 이후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현재 확정된 건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배터리 파트너로 SK온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의 공급 물량 규모나 협력 형태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조지아주 신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이 30만 대라는 점에서 SK온의 공급량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 협약이 합작 공장으로까지 이어질 거로 본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취재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네. 이 현대차가 결국에는 나중에 SK온과 이 합작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네. 이 미국 시장은 향후 이 전기차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때문에 현대차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30년 현대차가 한 해 10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판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현대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스스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단 이제 그 전까지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합작 공장에서는 현대차 전기차에만 특화된 배터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앞서 현대차는 북미 배터리 합작 공장 파트너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합작 공장 추진을 공식화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SK온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이 배터리 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SK온은 그동안 현대차의 이 아이오닉5와 EV6 등 이 주력 전용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해 오고 있었거든요. SK온 배터리는 아직까지 배터리 발화로 인한 공식적인 리콜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 품질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SK온은 단독 공장으로 할지 아니면 합작 공장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현재 현대차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약은 일단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SK온이 이제 배터리를 납품할 거다라는 협약인 거고 앞으로 이게 합작 공장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합작 공장으로 했을 때와 단독 공장으로 했을 때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 합작 공장은 먼저 이 배터리 회사와 완성차 회사가 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공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이제 비용을 분담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좀 있고요. 예. 또 보통 외국 회사가 이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게 되는 경우 이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그 세액 공제 같은 인센티브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이 협상에 있어서 이 완성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가 같이 하게 되면은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단독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배터리 회사 스스로 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공장을 말을 합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그 완성차 회사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 뭐 생산 계획 같은 거를 좀 스스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또 장점이 있겠군요. 예. 이번에 그런데 이 조지아주 공장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이제 협력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가 맞는 겁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이 미국 내 배터리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이 SK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배터리 회사와도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대로 현대차가 이 전기차 100만 대분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조달하려면은 최소 연산 60기가와트시의 배터리가 필요한데요. 보통 배터리 셀 공장의 평균 이 생산량이 연산 20기가와트시입니다. 만약에 SK온과 나중에 합작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셀 공장이 앞으로 2개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현대차와 이 협력 형태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여러 곳에서 배터리를 동시에 공급을 받는 게 아무래도 이 공급 또는 이제 품질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입장에서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의 상당수를 SK온이 좀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내 2차 전지 대표 주자라고 하면 사실 2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은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뭐 합작 공장을 만드는 게 이제 결코 뭐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요. 예. 이 완성차 회사가 이 배터리 회사와 함께 이제 합작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 지분율이나 공급 가격, 또 잉여 배터리의 활용 계획 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작 공장 하나 짓는데 보통 뭐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회사당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최소 그래도 못해도 이 조 단위에 이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빨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정리하면 합작 공장 논의 도중에 뭐 협상이 최악의 경우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좀 늦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출입하는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네, 찬바람 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 한 해 주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배당 정책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특히 실적이 부진했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올해 지난해보다 웃도는 현금 배당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어떤 해석들이 나오는지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박 기자, 일단 제약 바이오 기업들 주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올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이제 올해 들어서 지난 25일까지인데요. 이제 코스피 의약품 지수와 이제 코스닥 제약 지수는 각각 15%, 34%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이제 제약 바이오주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 지수 역시 27% 내렸는데요. 같은 기간 이제 18% 내린 코스피와 이제 비교해서는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덜 빠졌지만 30% 가까이 하락한 코스닥 지수와 비교해선 코스닥 제약 지수는 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기업별로 흐름에 좀 차이는 있었겠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히나 코스닥을 구성하는 중소형 기업들 좀 타격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은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 이제 대장주들은 선전했지만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대외 악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데요. 미국발 금리 인상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등 대외 악재 속에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유치도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투자자분들 불만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함에도 이렇게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현금 배당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업황 악화에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서도 주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작년 수준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크게 빠져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가 치솟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진단 전문 기업들의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FM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은 체외 진단 전문 기업 SD 바이오센서로 올해 4%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와 비교하면 2%포인트 넘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시젠 역시 2%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확실히 진단 전문 기업들 배당 수익률 높은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좀 이런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뭐 기업이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전통 제약사 역시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로 이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가운데 휴온스와 동아 소시얼홀딩스, JW 중해제약 등은 올해 배당 수익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녹십자, 동국제약, 보령 등은 이제 올해 추정 배당 수익률이 1%대로 올라올 전망입니다. 예, 이게 뭐 일단 배당 수익률이 작년보다는 물론 이게 높아질 걸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통큰 배당으로 유명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이나 통신, 사실 이런 업종들과 좀 비교해서는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현금 배당만 보면 이제 다소 이제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현금 배당 위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것과 달리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도 이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유한양행, 종근당,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등은 이제 무상증자에 나섰고 메디톡스, 휴온스, 셀트리온 등은 이제 주식 배당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온스 등은 이제 현금 배당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무상증자의 경우 이제 제약사들이 선호하는 배당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현금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무구조와 사업 기반이 탄탄한 기업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현금이 기업 내부에 좀 유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증 방식을 선호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유상증자와 이제 무상증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쉽게 말해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라든가 제3자한테 이제 손을 벌려서 예, 그렇죠. 신주를 발행하는 그런 것에 반해서 이제 무상증자는 아무래도 이제 무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주가 부양이라든가 주주 친화 정책에서는 대표적인 그 방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이제 무상증자는 이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예. 주식 입수 시기도 빨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연말 보너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 물론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통큰 배당이나 뭐 무상증자 이런 걸 추진할 정도로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기업의 이제 영속성을 고려하면 이제 투자에 우선해야 한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의 경우 이제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실적보단 기술 경쟁력 중심인 바이오 기업의 경우 배당 성향이 과도하게 높거나 이익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배당 지급은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 근본적인 체력을 키우는 게 우선인 만큼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통큰 주주 친화 정책이 예고되면서 심리적으로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심리가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좀 이어지면 좋겠다 싶은데 전문가들 분석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효과가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인데요. 업종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높이려면 주주 친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가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업들이 임상 신약 개발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확보해야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관련해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배당이라는 부분은 사실 한계점이 있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제 미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뭐 이런 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네, 지금 이런 주주 친화 정책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투자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방안도 빠르게 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조각 투자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찬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5시쯤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뮤직카우가 사업 개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업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또 이 문화 콘텐츠 사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었는데요. 이후 6개월 안에 사업구조 개편안을 제출하고 금감원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뮤직카우는 지난 5월 19일에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했고 또 9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서 10월 19일 금감원의 사업 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후 금감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가 사업 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가 최종 의결된 겁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 뮤직카우는 다음 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 개설 신청을 받고 신규 청구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한우, 미술품 조각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한우 조각 투자사 스타키퍼와 미술품 조각 투자사 태사 등 총 5개 기업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부동산과 달리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 구조 개편안을 제출할 것을 따로 요구했습니다. 조각 투자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이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에 이어 임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 성과급제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인데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임금 체계. 국내 대기업의 80%는 연봉제를 운영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연공급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공급제가 중고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등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공급제에서 중고령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MZ세대도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과 비교해 연공급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에 대다수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Z세대의 조용한 퇴직이 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공급제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종, 직종, 직군별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임금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무, 역할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회는 연공급제 개선과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기반을 구축하고 노사의 임금체계 자율선택을 위해 임금체계 변경을 쉽게 하는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직무성과급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의 다름 아니고 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정부의 미국 노동통계국에 준하는 노동통계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정책안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화장품 용기의 90% 이상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쁜 쓰레기라는 오명까지 갖게 됐는데 최근에는 성분뿐만 아니라 용기까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업체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이제는 화장품도 종이에 담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친환경 종이 튜브는 캡을 제외하곤 본체 모두 종이로 만들어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존 대비 80%나 줄였습니다. 얇은 방수막 필름에 종이를 겹쳐 만든 이 튜브는 0.18mm로 아주 얇지만 100kg의 하중을 견딜 만큼 내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물을 담을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 종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뭐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들을 좀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안정도를 잡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걸렸고. 해외 브랜드 고객사들까지 종이 튜브에 주목하면서 올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8배나 늘었습니다. 한국 콜마의 자회사이자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도 펌프형 통에서 유리와 금속 스프링 등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분리배출이 어려워 소각해야만 했던 펌프형 용기를 통째로 버려도 재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겁니다. 이외에도 한국콜마는 기초 제품부터 립스틱, 섀도우 등 색조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형의 화장품을 친환경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지난해 종이 튜브를 자체 개발했고 용기 리필 방식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패키지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리필 스테이션도 운영합니다.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 데다 모두 사용한 후 리필 용기를 갖고 재방문하면 용기를 소독해 담아줘 가치 소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디워시나 헤어 이쪽을 먼저 이제 오픈하게 된 거고요. 스킨케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으로 계속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도 재활용성이 더 잘 되게끔 설계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6만 톤 이상이 폐기물로 나오던 예쁜 쓰레기 화장품 용기. 지속 가능성 제품의 지갑을 여는 그린 슈머와 함께 업계도 성분에 이어 용기까지 친환경 기술을 입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대규모 횡령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한 사고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10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0.6%포인트 높아져 상승폭이 컸습니다. 한편 정부가 안심 전환대출을 지원하면서 지난달 가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9%로 한 달 새 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위메이드가 코인 위믹스의 신뢰성을 위해 코인 마켓캡과의 연동을 시작합니다. 코인 마켓캡은 전 세계 거래소가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 시세 또 거래량 정보 확인 서비스로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 꼽힙니다. 코인 마켓캡에서는 위믹스의 총 공급량과 유통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전날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오늘은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 종료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불똥이 플랫폼 규제 강화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튀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플랫폼 규제 관련법이 무더기 발의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연말 제정할 계획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에서는 자사 우대 금지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잘 보이는데 진열할 수 있지만 이커머스는 그래선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총 상위 252개 온라인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4곳으로 95곳인 미국이나 27곳인 중국, 또 13곳인 독일, 9곳인 일본과 비교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강화된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거란 지적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치과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기사입니다. GS 칼라일 컨소시엄 같은 글로벌 운용사를 제치고 최종 승자가 됐다고 합니다. 매각 금액은 2조 6천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당초 칼라일이 제시했던 3조 원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양측은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MBK는 올 하반기 공개적으로 진행됐던 메디트 인수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GS 칼라일 컨소시엄이 인수 계약을 맺지 않으면서 발빠르게 인수에 참여해서 승자가 됐다고 합니다. 칼라일과의 협상이 불발된 원인은 메디트의 10월 실적이 당초 예상치보다 40% 정도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MBK는 메디트의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디지털 구강 스캐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성장성이 예상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메디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위 수준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